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김서방이 엄마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아니야. 안 와도 돼. 각자 보내자.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아서 난리인데. 우리처럼 자주 오면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아,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아니,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너희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얻어먹고 엄마를 위해 밥 한 번 사준 적은 있어?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챙겨주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이제부터는 내 집에 오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부모 자식 서로 안부만 묻고 사는 게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서동숙 할머님이십니다. 서씨 할머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10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어린 서씨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과 동서들, 시누이들까지 모두 대접해야 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모두 서씨 할머니의 몫이었죠. 명절이 끝날 무렵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딸 수영이를 낳았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런 말씀을 곧잘 하셨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박대가 심해졌고 서씨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댁에 대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게 통념이었고 더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안고 친정으로 달려가 하소연해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아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너만 더 힘든 게 아니야. 였습니다. 친정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만, 우리 장남, 이라며 극진이 대했죠. 딸인 저는 그저 남의 집 식구 취급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세월이 흘러 친정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남동생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땅도 집도 모두 동생 부부의 몫이 되었죠. 반면 부모님이 아프시면 곁에서 극진히 병간호를 하며 봉양한 서씨 할머니에게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서씨 할머니는 친정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친정아버지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한테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씨 할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안 돼. 동생은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면서 왜 저는 한 푼도 안 주시는데요? 아버지 아프실 때 병간호하고 용돈도 드린 게 누군데? 동수 그놈 자식이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아버지. 시끄럽다. 딸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 감히 말대꾸야. 서씨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볼라니까.
그렇게 서씨 할머니는 부모와의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잘못을 깨닫고 연락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동생과 며느리만 챙기셨지만 정작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동생 부부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고 장례식에 며느리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끝까지 아들 며느리만 자식 취급한 친정아버지도 재산 다 물려주고 말년엔 버림받아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내외만 찾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서씨 할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정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 수영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딸 수영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려 했고 공부도 열심히 시켰죠. 특히 딸이 결혼을 한다면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 딸의 든든한 편이 돼줄 거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먼저 세상을 뜨고 서씨 할머니의 딸 수영이는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무사히 대학 졸업 후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죠. 우리 딸 은행원 됐다며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수영이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사위는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신랑감이었죠. 딸이 사위를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가 기억납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 씨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참 잘생겼네. 결혼식 날 서씨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집살이에 고생했던 자신과 달리 딸은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영아,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늘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효도야. 결혼 후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축하한다, 우리 딸. 딸은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며 서씨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손주 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손주가 태어난 후 딸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근무하던 은행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도 잠시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위 역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딸은 서씨 할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털어놓았죠. 엄마, 우리 신랑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저도 일을 안 다니는데 우리 가족 이젠 어떡하죠? 수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결국 딸도 다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복직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동네의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동안 서씨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고 싶다며 부탁했고,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손주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빈이 돌보기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너희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손주 좀 돌볼 수 있지. 70세의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아기를 돌보려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뒤뚱뒤뚱 걸어오는 하빈이를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죠. 그리고 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씨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죠. 외식할 때면 항상 서씨 할머니가 계산했고 손주 용품도 사주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계산할게요. 됐어, 됐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나?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사주면 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저희가 살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식사를 마쳐도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살 때도 당연히 서씨 할머니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딸을 위해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일부러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딸과 사위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죠. 그런데 딸은 갑자기 전화가 온 것처럼 핸드폰을 귀에 대고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하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종업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계산해줘요. 부끄러워진 서씨 할머니는 결국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딸과 사위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씨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와준 걸까? 이러다가 우리 딸이 버릇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애들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겠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새 직장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참자. 다행히 사위는 새 직장을 구했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박육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야 서씨 할머니도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서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딸 부부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서씨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집에서는 공짜로 밥을 먹고, 밖에서는 일부러 비싼 음식을 시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고깃집 가요. 하빈이가 갈비 먹고 싶대요. 이번에도 또 외식이야? 너무 부담되지 않니?
아이고, 할머니가 손주 하나 고기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서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손주를 핑계대어 말하는 것이 더욱 서운했죠.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딸 부부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곤 했는데 정작 차례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사위는 TV만 보고 있었죠. 수영아, 엄마 좀 도와줄래? 김치도 꺼내야 하고. 엄마, 저 피곤해서 좀 쉬고 있을게요. 하빈이도 보느라 힘들어서. 하빈이는 지금 자고 있잖니? 그래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엄마, 명절인데 저 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친정이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딸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딸 부부는 마치 보지 못한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죠. 명절에 나만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자식이 아니라 꼭 손님 받는 것 같네. 에휴. 서씨 할머니는 점차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서씨 할머니는 점차 딸 부부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라고 딸이 말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줄이다 보면 딸에게 서운함을 느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런 서씨 할머니의 마음과는 다르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서씨 할머니의 칠순잔치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씨 할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딸 부부는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하냐며 가족끼리 좋은 데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서씨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편으로 속으로는 오늘만큼은 당연히 딸이 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예약했어요. 한정식 집인데 괜찮죠? 한정식 좋지 깔끔하고 좋잖니. 인당 30만 원은 넘는 비싼 가격대였지만 자신의 생일이니까 특별히 딸이 준비한 것이리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하빈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네요. 딸은 갑자기 급히 일어났고 사위는 장모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척척 움직이는 모습이 서씨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느낀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잖니? 이번엔 너희가 밥값을 내렴. 서씨 할머니는 일부러 주변에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지못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카드를 내미는 손짓도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과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밥값 받아내려고 하시고. 거기가 얼마나 비싼 집인데요? 참나. 내가 고른 집이잖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싼 데로 갔을 텐데. 서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자식을 망쳤다는 것을 말이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자식의 잘못은 부모로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이 기회에 저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서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딸과 사위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게 그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행동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말 딸 부부가 또 만나자고 하자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씨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계산은요? 너희가 하면 되지. 난 바빠서 먼저 갈게. 딸과 사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서씨 할머니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딸과 사위는 밖에서 만나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1월이 되고 설이 다가오자 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갈게요. 김서방이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라며 딸이 전화로 말했지만 서씨 할머니는 오지 말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씨 할머니의 의견을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처럼 자주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엄마는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서씨 할머니는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수영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오는 걸 마다하겠니?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사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먹고 밖에선 엄마가 매번 계산하잖니?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제 명절 때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올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초대하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서씨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따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어서 서씨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서로 안부만 묻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서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따른 삐쳤고 결국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할 때였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후 서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딸과의 만남에서 느껴졌던 부담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식비 걱정도 없어졌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그녀의 일상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편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서씨 할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자 딸은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수영아,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잖아. 장모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감사 표현도 안 하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장모님께 연락해서 그동안의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사위의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존심을 접고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영이. 그래, 수영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대접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한 서씨 할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돌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준비했어요. 사위가 내민 것은 사위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걸로 생활비로 쓰시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도 다녀오세요. 힘들 때 저희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차근차근 다 갚을게요. 딸과 사위가 건넨 선물에 서씨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이에요.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사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잦은 만남이나 집에서 부담스럽게 대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견을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니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단다. 우리 앞으로는 간단히 만나자. 엄마도 나이를 먹었고 시대도 변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잖니?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딸과 사위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가족은 커피숍에서 만나 간단히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커피숍 만남에 딸과 사위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차리거나 외식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과 사위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커피숍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희도 부담 덜고 엄마도 힘드시지 않고요. 서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그동안 괜히 음식을 차리고 치우느라 고생만 했던 것 같아. 이번 경험은 서씨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부모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도 이제는 마음 한구석으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깨달음은 할머니를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과 사위에게 실망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았고, 딸 부부 역시 어머니와의 만남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은 명절과 특별한 날마다 간단히 만나 안부를 묻고 커피숍에서 헤어지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식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같이 열어보자. 정성스레 포장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건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밍크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장혜란 씨입니다. 강릉 외곽의 작은 바닷마을, 올해 68세가 된 장 씨는 소박한 민박과 건어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집 아래층에선 건어물 가게를, 위층에선 계절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장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장 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단단함도 그 속에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바다에 나간 뒤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얼굴에 장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굵직한 고비마다 늘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장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장사도 하고 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삶이 고되었지만
아들 태영이는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장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던 장 씨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아들은 이제 장 씨에게 삶의 동행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운데 새로운 분도 만나고 하셔야죠. 얼마 전 아들이 전화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 너나 빨리 결혼해라. 자신보다 아들의 결혼이 먼저라고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장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몇 년 전 지역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도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그녀에게 아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장 씨도 그 소식을 듣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장 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희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희 역시 어릴 적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성장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아왔고 생활은 늘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 씨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영 씨도 저처럼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처음 뵐 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던 그날, 장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낸 여성으로서의 공감대 그리고 반가움과 연민이 섞인 따뜻함이 장 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장 씨는 며느리가 친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간소화한 것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도 시댁에서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녀가 보증금을 내준 소형 빌라로 마련되었고 신혼 가전도 대부분 그녀가 선물했습니다. 얘야,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건 필요 없어. 두 사람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장 씨는 처가댁의 형편을 알기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태영이한테 너희 처가는 사정은 얼추 들었다.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보태는 게 맞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장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내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해. 그날 밤 장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정말 정성껏 시댁을 챙겼습니다. 명절엔 손수 만든 음식과 선물을 들고 방문했고 김장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장 씨 옆에서 묵묵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멸치 젓갈은 언제 넣는 게 맛있어요? 지금 넣으면 되겠다. 어휴, 우리 며느리가 금방 배운다니까. 장 씨는 이 순간들이 마치 딸이 생긴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시댁과 친정댁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며느리는 꼭 아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나이 드시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처음엔 장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집에 오겠다던 약속이 3번 연속으로 어긋났고 3달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처가댁 다녀오자고 해서 어머니 댁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또?
죄송해요, 어머니. 처가댁 갈 때 사위도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사정하셔서요. 장 씨는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안 사돈이 태영이를 아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내 아들인데 이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것 같네. 최근 들어 안사돈은 아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고 처가에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장 씨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묘한 서운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예정 거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그건 아직 아내랑 이야기 중이에요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사돈 혼자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나라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닌데 두 사람 볼 때마다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구나. 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입 밖으로 나오며 쌓여왔던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 씨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명절 2주 전부터 시간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엄마랑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 아니면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시댁은 하루 점심에만 들를게요. 장 씨는 담담히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장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정한 거면 어쩌겠니,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나 그날 밤 장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가? 나만 이렇게 서운한가 보네. 장 씨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아침 일찍 도와드릴게요라는 약속과 달리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장 씨는 이미 전이며 나물, 갈비찜까지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홀로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며느리는 부엌을 잠깐 둘러보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손을 털고 거실로 가앉았습니다. 와, 음식이 벌써 다 됐네요.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전 그냥 먹기만 되겠어요. 그러곤 이내 금세 고기와 전, 나물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어머니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음식을 담는 며느리를 보며 장 씨는 마치 시댁은 잠깐 들려서 먹을 걸 챙기는 장소로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박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모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섭섭함이 커질 무렵 점심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현금보단 이런 선물이 더 정성스러워 보여서요. 마음을 담았어요. 색동 보자기에 정갈하게 메어진 매듭을 보며 장 씨는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 고맙다,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이번 건 아내가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까지 한마디 얹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포장과 분위기에 장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씨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가 시댁에 정이 있구나.
장 씨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혼자 선물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보자기를 풀며 장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그 안에는 놀랍게도 마트에서 흔히 파는 3만 원짜리 샴푸와 린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 씨가 할인마트에서 재고떨이로 산 것과 같은 제품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그것을 보며 장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선물 세트를 조용히 들고 화장실에 가서 한 병을 꺼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장 씨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잠긴 것처럼 싸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선물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다던 선물이 3만 원짜리 샴푸 세트라니. 장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준 것들이 떠오르며 더욱 괘씸했습니다. 지금 이건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거야. 장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샴푸 거품이 묻어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작 이런 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잘해준 걸까? 며느리의 선물을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장 씨는 다음 날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지인인 미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자 씨는 밝게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딸이랑 백화점 갔다가 거기에서 언니네 며느리 봤다. 밍크코트 고르더니 옆에 한우 선물 세트도 들고 있던데. 언니 며느리 통 크더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밍크코트? 한우 선물 세트? 누구를 위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거실에 놓인 샴푸린스 세트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밍크코트와 한우 세트를 샀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세트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줬을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장 씨는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도 장 씨는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퇴근 후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명절 때문에 그런가 우리 통장에서 돈이 좀 확 줄었더라고.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 선물이라도 했니? 이번에 명절 선물 때문이지 뭐. 시댁이랑 친정이랑 둘 다 드리다 보니까.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그제야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선물은 어땠어? 마음에 들어? 아들의 말을 들은 장 씨는 황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나는 샴푸린스 세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였니? 네? 샴푸린스 세트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멈칫했고 장 씨는 며칠 전 지인이 서울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자가 말해주더라. 내 아내가 밍크코트에 한우 세트를 들고 있던 거. 그게 혹시 척이댁 선물 아니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돈 많이 썼던데 명절 선물로 뭘 사느라 그렇게 썼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명절 선물 나보고 사라고 했잖아. 내가 좀 비싸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어머니 선물도 같이 사면서 돈이 많이 나온 거야.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말로 확인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며느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투는 잔뜩 조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오해예요. 그 샴푸 세트 말고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한테는 제가 용돈 챙겨드렸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전화는 사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내 선물 살 돈으로 친정에 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 위해 거짓말을 하겠니?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득 가소로웠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은 잘못해서 그럼 끊으마. 어머니! 어머니! 장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일로 장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장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특히 며느리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준 보자기에 다시 쌓여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선물 보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열어보자.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런 건 마치 사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장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그러자 장 씨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단 한 개만 구입한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이렇게.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시댁을 어떻게 보는지 이번 명절에 확실히 알았다. 그 샴푸 세트는 나 놀리려고 준 거니?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장 씨는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서운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장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할란다.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안 와도 된다. 어차피 너도 그게 편하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별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장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갚으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더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앞으로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선 넘었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리는 계속 애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들 부부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조리원비를 대주겠다는 약속도, 손주를 돌보겠다는 마음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는 속지 않으리란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 씨는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긋난 기대의 끝, 조용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이제 장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일 이후 한 번 더 장 씨를 찾아온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오빠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발,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희야, 난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차별하지 않았어.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딸처럼 챙기고 싶어서 그랬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하구나. 돌아온 게 이거라면 나도 더 이상 바보처럼 주진 않을 거야. 태영이 말이 맞아. 넌 내 친정 챙기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도 주지도 않을 거다.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선까지 그으신 건 좀 어른으로서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사돈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가 나한테 한 일을 다 알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자식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곧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장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이런 일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이고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안사돈은 더 이상 장씨에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연의 결심, 감정적 거리두기,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며 공평한 가사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치위생사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근처 치과에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일상에 지치고 당황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직접 내고 장을 보며 월급을 쪼개 쓰는 날들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장씨의 도움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 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저녁, 장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희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그리고 가끔 엄마 얘기도 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게도 너희에게도. 며느리와의 감정을 정리한 장씨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민박집은 계절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정성껏 이부자리를 손질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던 장씨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한 재산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를 위해 아껴둔 노후 자금이자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도 지금은 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게 맞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장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오렴. 특별한 건 기대하지 말고.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봉투에 담긴 용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준비했어요. 장씨는 그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장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지만 장 씨는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아들네는 안 내려오나 봐요? 장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각자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가끔은 조용히 보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식한테 기대라는 게 없어지면 서운함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정리된 흔적이 고요히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법을 배운 장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담담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장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